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박사님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2심 재판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여기서 최종 심의 1심대로 확정이 나면 1심이 작년 11월 15일에 이렇게 났습니다.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이게 최종심으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3중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치명타, 국회의원직, 현역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다음 차차기 대선도 출마할 수 없고 당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국고 반납을 해야 하는 3중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심은 바로 시기였어요. 시기. 자, 이게 이제 사실상 결정이 난 건데 2심 재판부가 지금 첫 재판 한 번 열었거든요. 한 번. 요걸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심 재판부가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통은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심 선고가 3월에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33 원칙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거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장이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나오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3 다음에 얼마죠? 6월이에요. 6월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건 이게 조기 대선 시점하고 거의 공교롭게 맞아떨어진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용이 이르면 3월 아니면 4월 내에는 결론이 날 거다라는 그게 많습니다. 해석들이. 왜냐하면 4월 18일 되면 헌법재판관 2명이 그만두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 낼 거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면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복귀니까 조기 대선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까지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60일. 그럼 얼마죠? 2달. 그러면 4 플러스 2는 얼마죠? 6월.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월에 조기 대선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이 상당히 공교로운데 6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과 조기 대선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선우가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심 결과대로 2심에서도 그대로 당선 무효이 나왔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땅땅땅 나는 순간 대선에 못 나와요. 이재명 대표는 못 나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이 발생하면 이재명 대표는 최종심 확정이 안 되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멈추느냐 계속되느냐는 또 이제 그때는 다른 해석의 영역이 있지만 현재로는 어쨌든 출마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이거 참 보십시오. 대선 후보를 언제 결정하냐면 선거 24일 전에 결정을 합니다. 대선 결정 전.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대법원 판결이 안 나서 조기 대선 24일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기 대선 전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후보직 박탈당하죠? 그러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후보 등록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부담감도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복잡해지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2심에서 1심 걸 뒤집으면 됩니다. 2심에서 1심의 이 유죄를 뒤집어서 무죄 선고가 나온 순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걸림돌이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로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민주당과 검찰.
그런데 21번째 재판이 한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미 양측이 패를 깠습니다. 박사님들, 제가 오늘 내일에 걸쳐서 이 패를 깐 걸 분석을 해드릴 텐데 판단해 보십시오. 2심 판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재명 대표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래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 혐의잖아요. 논란이 되는 발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1, 2번은 함께 연결되는 발언이고 이제 3번은 딴 건인데 자, 1번. 성남시장 때는 하위 직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거 이건 무죄. 무죄 입장 누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무죄 났고요. 자,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해서 조작했다라는 건 유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는 거고. 세 번째.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 유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요 두 개를 무죄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찰도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다. 항소를 했어요. 1심 판결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판결? 이 무죄 판결. 사실은 유죄 판결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성남시장 때 고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라는 게 어떤 판결이 나냐면 무죄가 나는데 무슨 무죄냐면 이유무죄라는 게 나. 이유무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유죄인데 이게 1, 2번이 같이 연결이 되니까 이걸 두 개를 엮어서 포괄일지라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연결되는 건이라 함께 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요 1번을 떼서 봤더니 이건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왜 무죄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남시장 재직 시에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이 구체적으로 교유 이거 요즘 많이 나오는 사귈교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1심에서 판결이 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검찰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데 이 부분도 봐야 돼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개를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야 되는데 만약에 검찰 말대로 이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면 형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찰은 왜 이게 유죄라고 얘기를 하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좀 볼게요.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대선 때 여기 SBS 비롯한 4개 방송사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 김문기 씨를 제가 성남시장 때는 몰랐어요. 왜?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경기도지사가 돼서 내가 대장동 관련 재판을 그때 받았는데 그때 김문기 처장이 내가 성남시장 할 때 대장동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때 일을 알려고 내가 연락을 해서 그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성남시장 때 그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교유행위 서로 어울려 놀았는지를 단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거짓말까지 보기는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제 2심의 첫 재판에서 이건 1심 판결은 사실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박사님들 뉴스터디 보면 똑똑해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지금요 2심 때 검찰은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야 돼요. 뒤집는 방법은 뭐예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입증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1심이 사실을 오인, 착각했다.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 두 번째, 법리 오해, 법을 잘못 해석했다. 이 두 가지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검찰은요. 이 판단은 교유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사실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사실이 틀렸느냐? 이재명 대표는 약 12년 동안 김문기 처장과 끊임없이 교유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단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유행위가 있었다고. 왜? 2010년 성남시장 되기 전 2009년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여기 옆에 이재명 변호사, 김문기 처장 보이죠? 함께 리모델링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고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김문기 처장이 선물도 보냈다는 거예요. 명절 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위례 신도시 성남시장 공약이었거든요. 요걸 누가 맡냐면 김문기 처장이 맡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를 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에게 보고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고했냐? 아니죠. 같이 골프도 쳤다는 거죠. 호주 가서. 이 성남시장 때 일이죠. 그리고 골프 치고 나서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담당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사업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창장도 받았다는 거예요. 성남시장 이재명으로부터. 이렇게 12년간 많은 끊임없는 교유가 있었는데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 처장은 몰랐을 리가 없다. 자, 교유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1심은 사실이 틀렸다라고 2심 첫 재판 때 주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심 재판부가 사실을 틀렸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사실 그대로 해달라라고 이제 사실 오인을 검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주목해달라고 첫 재판에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왜 이걸 분리했을까예요.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때는 알았다라고 왜 분리를 했을까? 이게 바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확실한 정황 증거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 대선 때 대장동 의혹이 터졌어요. 그래서 전국민적 이슈가 됐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패밀리 중 한 명으로 지목이 되면서 호주 출장 간 게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대선 때. 자, 그 호주 출장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담당자가 김문기 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대체 이재명과 김문기는 어떤 관계야? 라는 거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 그 와중에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은 더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고 경기도지사 때는 알았다. 그러면 왜 이걸 분리했을까? 검찰 봤을 때는 대장동 사업은 언제 사업이에요? 성남시장 때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에 난 김문기 처장을 분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검찰이 보기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몰랐다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성남시장 시절엔 김문기를 몰랐다를 유권자는 어떻게 생각하려면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와 교유관계가 없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면서 더 확실하게. 그런데 아까 검찰이 얘기한 대로 12년 동안 여러 교유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다. 요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은요 1심이 법리도 오해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것도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측도 아까 나중에 똑같이 이 대법원 판례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표명한 건지 여부는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암시한 경우에도 허위 사실 공표가 성립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건 나는 성남시장 시절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암시가 되냐면 유권자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고 김문기 처장과 아무 교류관계가 없었다라는 걸로 암시,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암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는 거죠. 교류관계가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이 맞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양형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선거사법,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양형 기준이 이렇습니다. 기본은 징역 10개월 이하,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게. 법을 어기면. 그런데 뭔가 감경, 깎아줘야 할 사유가 있으면 2개 정도 되면 이렇게 깎이고 벌금이 낮아지고 더 가중, 더 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늘어나요. 징역이 8개월에서 2년과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그러면 가중 요소, 더 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봤을 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검찰 얘기입니다. 1번, 상대방이 다수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자, 이거 해당한다는 거죠. 검찰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은 왜? 방송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상대방이 다수고 전파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때.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매우 불량하다, 이재명 대표가. 왜? 범행 후에 유족을 접촉하려고 했다. 김문기 씨 가족을 이재명 대표 측근이 접촉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남시 공무원을 상대로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을 해요. 불량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유권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대장동 의혹이 전 국민적인 이슈가 커졌을 때 거짓말했으니까. 마지막, 동종 전과가 있을 때. 실제로 2010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중 요소 네 가지가 모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여기 보면 가중, 여기 형량을 보면 징역 8개월에서 2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경할, 깎아줄 요소는 단 한 가지도 없고 가중, 늘려야 할 요소만 가득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떼야 한다. 오히려 최고치, 가중의 최고치인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2심 첫 재판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검찰은 이것도 뒤집겠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죄로 뒤집어야죠. 뭐라고 2심 재판부를 설득했을까요? 동투더 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무죄로 뒤집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죄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발언은 왜 무죄다라고 어떻게 2심 재판부를 설득하냐면, 자 보십시오. 이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진인데 김문기 처장과 함께 성남시장 시절에 호주로 골프 쳐러 갔을 때 그때 얘기예요. 자, 그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사진을 공개를 해요. 그러면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요?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인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찍은 건데 마치 요 4명, 여기 보면 유동규 본부장도 있죠. 요 4명만 찍은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 얘기가 유권자에게는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 자체가 조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과 당시 호주에서 골프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뒤집었냐면 이건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실을 오인이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말한 조작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조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얘기인데 마치 1심 재판부가 사후에 해석을 해서 골프를 친 사실을 조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두 번째, 이건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뭐냐면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그 행위 자체에 법을 이제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위 자체는 박수영 의원이 처음 시작한 거지 이재명 대표가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박수영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의 주체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 대법원 판례를 역시나 오해했다. 아까 검찰하고 똑같은 주장인데 어떤 판례를 갖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엄청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양쪽 다. 대법원 판례를 갖고 나와서 흔히 말하는 야, 니네 형님격, 아버지격인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당신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어떤 판단을 두고 나오냐면 2014년에 삼척시장 선거 때 대법원 판결을 들고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냐면 당시에 삼척시장은 김대수 시장이었고 이 사람도 선거에 나왔던 거고 상대 김양호 후보가 이제 또 경쟁 후보로 붙었던 거죠. 그런데 김양호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내 18개,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 18개의 시장 군수 관사가 있는데 그 관사를 쓰는 그 단체장은 김대수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원전 이후에 원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원전의 위험성을 알고 떠나려고 삼척시장을 떠나려고 집은 안 사놓고 관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18개의 시장 군수 중 관사를 쓰는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김대수 시장 쪽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김양호 후보가 무죄 판결이 납니다. 왜 무죄 판결이 나냐면 대법원 판결은 이런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건 삼척에 원전을 유치하려고 하는 김대수 시장을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지 이 얘기가 핵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판단하냐면 대법원은요.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다. 독자성이 없는 보조 발언에 불과하다 이건. 조금 팩트가 틀렸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이거였고 이걸 말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발언은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조금 팩트가 오류가 있어도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대법원 판례를 갖고 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 얘기는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난 이 얘기는 김문기 몰랐다는 이게 핵심 얘기였고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논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김문기 처장은 몰랐어요. 성남시장 때.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마치 내가 김문기 처장하고 골프를 쳐서 몰랐을 리 없다고 하면서 이 사진을 조작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오해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성남시장 때 몰랐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건 보조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다소 팩트에 과장이나 오류가 있어도 이건 처벌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 건 바로 이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무죄로 만들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 바로 백현동 사업 때 내가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건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국토부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거지요. 자, 당시 경기도 국감 발언입니다. 여기 보면 백현동 사업에 특혜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는데 뭐라고 압박이 왔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이 의무조항에 따르면 국토부가 요청하면 용도를 변경해 줘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 같은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줘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아닌데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성남시장 스스로 검토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 때 똑같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측근 김인섭 씨에게 특혜를 주려고 용도를 변경해 준 거 아니냐 라는, 그래서 백현동 사업 할 수 있게 해서 그들 돈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의혹이 불거지자 아닌데 내가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협박해서 해줬다, 이 논리잖아요. 근데 1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두 가지 벽이 있습니다. 전에 뉴스터디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이 공문.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요구를 하면 무조건 지자체에서는
받아줘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토부가 자 이건 의무 조항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혁신도시법 제43조 3항 내지 6항 따른 사항 이게 의무 조항 조항이거든요. 여기에 이게 아님, 여기에 해당이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시, 성남시에서 저기 판단, 알아서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이미 국토부가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의무조항 때문에 한 것처럼 발언했으니까 허위다. 이 공문의 벽을 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벽은 당시에 국토부 공무원, 그 다음에 성남시 공무원 다 해서 한국식품연구원 공무원 다 해서 21명이 공통되게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고 그런 협박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단 한 명도 그 라인, 그 보고 라인 속에서 내가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든지 하는 공무원의 진술을 이재명 대표가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재명 대표라면 이걸 뒤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한 가지 방법. 이거 말고 실제로 협박이 있었다는 공문을 새로운 공문을 찾아내면 일단 좋아요. 그죠? 두 번째. 실제로 내가 협박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협박을 했다라고 진술할 증인이 있으면 새로운 증인이 나오면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공문은 자 실존합니다. 그죠? 이 공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의무조항, 국토부가 의무조항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용도 변경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현동 부지를 내가 용도 변경해 준 거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협박의 근거 중에 이 의무조항 이 의무조항 때문에 내가 용도 변경해 준 거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국토부가 협박이 있어서 내가 해줬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의무조항 때문에 이게 협박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하는 공문이 나왔는데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무조항과 이 용도 변경의 선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자, 이건 1심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나는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의무조항을 콕 빼는 겁니다. 이 공문 내용을 쏙 빼는 거예요. 지금 협박 내용 중에. 두 번째, 그럼 이 공무원 진술은 어떻게 뒤집느냐? 자, 이렇게 또 2심 때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들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협박을 해서 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협박에 주체와 객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건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협박했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이었냐? 그럼 뭐냐? 의무조항도 아니고 공무원 협박도 아니고 뭐냐?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토부의 법률에 근거한 용도 변경 협조 공문 때문에 내가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뭔 얘기야? 자,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수건 사업 중에 하나는 빨리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그러면 이전을 하려면 원래 공공기관 그 땅이 건물이 팔려야 그 돈으로 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파는 거는 팔려면 잘 팔려면 용도를 변경해 줘야 돼요. 상업적인 걸로 주거 지역으로. 그 변경 권한이 누가 갖고 있어요?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가. 성남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그래서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을 합니다.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해서. 자, 그래서 자, 여러분 협조 요청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요게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서 백현동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요걸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좀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요. 이게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협박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공문은 있어요. 협조 공문 요청은. 내가 협박이라고 얘기한 근거는 바로 요 공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허위 사실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나는 협박받은 게 맞고. 근데 국토부는 이런 공문을 보냈고
그거 내가 바로 얘기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이건 뭐야? 이 얘기 왜 했어? 자, 그러면 의무조항 얘기는 왜 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무조항이나 의무조항 얘기는 백현동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전 부지 발언. 그게 뭐냐면 당시에 성남시가 이 백현동, 이 한국식품연구원 말고도 다른 또 팔아야 할 공공기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앞에 한창 하고 있다가 의무조항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백현동 사업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의무조항 때문에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전 사업 상황이 그랬다는 거다라는 상황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1심 때도 이런 비슷한 논리를 합니다. 당시에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아니다. 다른 이전 얘기가 아니라 이건 백현동 얘기다. 왜? 질문 자체가 백현동 사업에 특히 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이었고 시종일관 서론, 본론, 결론 모두 결론은 백현동 관련 해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백현동 얘기로 봐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쨌건 이걸 이 의무조항과 국토부 공무원 얘기를 쏙 빼면서 다시 새로운 논리로 들고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법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법꾸라지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여야 모두 법의 이 흔적을 이 틈을 차고드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처벌을 받으려면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선 앞두고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그게 아니라 이 직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감에서 백현동을 공격하길래 나는 반발해서 얘기하는 것일 뿐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당선 목적에 발언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도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Don't to the news. 오늘은 1심에 대해서 검찰도 유죄로 바꾸려고 이재명 대표도 무죄로 바꾸려고 뭐 어떻게 주장했는지 새로운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판부가 설득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되면 액션 플랜을 내놔야 됩니다. 실제로 그 액션 플랜 뭐냐? 1심 때 없었던 새로운 증인이 등장하거나 1심 재판부가 못 본 새로운 증거를 내놔야 돼요. 양쪽 모두. 그래야 바꾸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을 합니다. 나는 이런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증거를 신청하겠습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과연 액션 플랜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박사님들이 정확하게 1심에서 2심에서 바뀔 거냐. 자, 근데 2심 재판부가 이걸 경계합니다. 새로운 증인,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서 결론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누가? 이재명 대표 측이. 이 부분을 2심 재판부가 계속해서 요 두 가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받게 될 페널티가 아닌 것은 제가 뉴스터디 시작 부분에서 이 3중 페널티 치명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번 국회의원직 상실, 2번 선거 출마 금지, 3번 선거비 434억 원 반납, 4번 당대표직 상실.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퀴즈 정답 나갑니다. 자, 242회였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이 헌재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에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이걸 들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1번 예상삭감, 2번 부정선거 의혹, 바로 이거네요. 자, 2번 부정선거 의혹을 첫 번째 계엄 이유로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이 정답 맞춰주신 5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님은 탄탄짱짱님. 좋네요. 새해 들어서 탄탄짱짱. 자, 2번 부정선거 의혹 진짜 무슨 의혹인지 궁금했는데 속 시원히 찝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두 번째 당첨자님 에론킴님, AARONKIM님.
양쪽 의견을 잘 정리해줘서 이해가 잘 되었다고요. 제가 대통령 변호인단 얘기한 것과 성관이가 얘기하는 거를 정리를 해드렸죠. 세 번째 당첨자님은 보금자리 꽃님입니다. 자,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귀한 정보 계속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당첨자님은 프로킴님입니다. PROKIM님. 이런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선관위가 솔선해서 공정한 외부기관의 점검과 감사를 받아서 녹을 해소해달라. 괜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니까 의심을 더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JY킴님 마지막 당첨자님인데 비슷한 얘기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조사를 일단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자, 학교에서 지필평가 시험지 하나도 몇 중으로 철저히 관리하는데 허술하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뭔가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푸는 자세는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자, 당첨자님은요, 저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가셔서 커뮤니티만 찾아가시면 거기에 어떻게 선물을 받는지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편 많이 보신 거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